자, 그 지난 시간에 일반 상대성 이론 했죠? 좀 오래됐죠, 한지. 예, 하고 여러분 반 진도가 빨라서 잠깐 EBS 다큐 봤었고 저런 시간에. 오늘은 그 우주론과 표준 모형 요 두 가지를 다 볼게요. 그래서 3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주론하고 이 표준 모형이 문제 출제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의고사 칠 때마다 한 문제씩 나올 정도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이제 외우면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와서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좀 잘 해놓도록 합시다. 사실 우주론과 표준 모형 이 부분은 물리에 꼭 관심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통 인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호기심이 좀 있는 분야죠. 우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또 어떻게 진화하였고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예로부터 꾸준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약간 교양 수준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좀 흥미 위주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인데요. 저도 요 중간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프리드만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 모형을 내어 놓았는데요. 사실은 좀 오래된 우주 모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일부는 맞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되게 정교한 이론은 아니고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요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 빅뱅 이후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이쯤 있겠죠. 이때 우주 초기고요. 우주가 탄생한 순간이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관측이 되어지죠. 적색 편의가 관측되어지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맞고요. 근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계속 팽창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세 가지 모형을 두었어요. 세 가지 경우죠. 영원히 팽창하거나 팽창하다가 팽창을 멈추고 크기가 일정해지거나 아니면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하거나.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영원히 팽창하는 것을 열린 우주, 팽창하다가 이 크기가 일정해지는 우주를 평평한 우주, 그리고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을 하는 우주를 닫힌 우주라고 합니다. 요건 보통 비유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지구에서 쏘아진 로켓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실패하기도 하죠.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속도가 충분하지 못해서 중력에 의한 효과가 더 커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닫힌 우주에 많이 비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쭉 지구와의 거리가 멀어지다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녀석 있죠. 그게 바로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이제 평평한 우주에 비유되곤 합니다. 어떤 우주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속도가 빨라서 중력을 이겨내고 지구의 중력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원히 지구와 멀어지겠죠. 그런 경우 이제 열린 우주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지구가 아니고 그냥 임의의 행성이라고 하고요. 임의의 행성에서 특정 속도로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행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행성 A, B, C가 있는데 A라는 행성에서는 그 속도가 충분하지 못해서 가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B라는 행성은 딱 맞아 떨어져서 인공위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C라는 행성에서 똑같은 속도로 쏘아 올린 로켓은 그 행성의 질량이 충분히 크지 않아서, 중력이 크지 않아서 얘가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쏘아 올려진 로켓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주 전체의 밀도를 정확히 모릅니다. 우주의 전체의 밀도를 정확히 모르는데 우주 전체의 밀도가 이 특정 값보다
크면 중력에 의한 영향이 커서 언젠가는 우주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닫힌 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우주는 인계 밀도보다 우주 전체의 밀도가 큰 경우, 그래서 중력에 의한 효과가 큰 경우 우주가 언젠가는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열린 우주는 우주 전체의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작아서 중력에 의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해서 영원히 팽창하는 이런 우주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우연의 일치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우주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열린 우주에 가깝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모형 자체가 그렇게 현대적인 우주론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세계 중에 뭐 하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인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은 우주가 팽창된다는 걸 토대로 해서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의 모형을 제시했다는 그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모형을 제대로 제시한 것은 대폭발 우주론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영어로 빅뱅이죠. 예, 빅뱅 이론. 그래서 그 가수 그룹도 있고요. 예, 미국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죠. 예, 빅뱅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지어진 과정이 되게 일종의 에피소드죠. 그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 대폭발 우주론을 듣고 나서 어떤 한 과학자가 뭐라고 뭐 큰 꽝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 겁니다. 이 빅뱅이 우리말로 직역하면 큰 꽝이잖아요. 뱅이 이제 폭발음을 뜻하죠. 그래서 약간 비꼬는 형식으로 이렇게 놀렸는데, 그 놀림을 받은 과학자가 그 이름 괜찮네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론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이 됐고요. 예. 가끔 그런 약간 좀 우스운 제목의 이론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교육과학 이론 중에는 이론도 있어요. 이론. 이론. 예. 그게 맞아요. 감탄사예요. 그래서 항상 그 배우는 게 이게 일정하게 막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음이 온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여러분 겪어본 적 있을 겁니다. 뭔가 이게 아리송하고 잘 모르는 애매한 상태였는데 뭔가 갑자기 급속도로 이해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뭔가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해의 폭이 확 넓어지는. 예, 그래서 그때 감탄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도 뭐 비슷하죠. 이게 우주가 폭발로부터 시작이 됐다 해가지고 이름이 시작됐습니다. 빅뱅 이론 하면 보통 이런 그래프가 등장하는데요. 이 그래프의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일단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고 요게 우주가 탄생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요 이전은 안 그려져 있죠. 왜냐하면 요 이전은 시간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이전은 없대요. 예, 그 시간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일지 모르는 거고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주로 잘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우주가 탄생하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빅뱅 이전이란 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제 생각에 과학자들이 거짓말해도 아무도 뭐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특히 우주를 연구하는 분야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죠. 요거는 우주의 크기인데요. 요런 겁니다. 요게 우주의 크기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제가 긋고 있는 요 선의 길이가 우주의 크기입니다. 이 순간이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냐면 대폭발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대폭발이죠. 초등학교 때 한 번쯤 틀리죠. 받아쓰기. 폭발 이래가지고 저도 몇 번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폭발이죠. 발. 속으로 뜨끔하는 애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초창기에는 이 우주의 크기가 증가하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급팽창의 시기라고도 하죠. 급팽창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우주가 탄생한 초창기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랐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팽창 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다가 지금 현재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불과 몇 년 전에 발견됐어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한 팀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이 관측을 한 달인가 늦어서 노벨상을 못 받았답니다. 가속 팽창을 똑같이 관측했는데 한 달 정도 늦었대요. 예, 아깝죠. 지금 현재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측되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 이유는 몰라요. 뭔가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청력을 작용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암흑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많이 얘기 듣죠. 다크매터, 다크에너지 이렇게 하잖아요. 암흑물질은 어떻게 해서는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은하의 회전 속도를 측정했어요. 여러분 그 수금지와 목토천의 이렇게 행성들을 보면 멀리 갈수록 공전 속력이 느립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배운 식으로도 대략 알 수 있는데 잠깐 옆으로 쓸게요. 그 원운동 같은 경우에 mr분의 v제곱 이게 ma죠. ma는 f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 식을 보면 요거 행성의 질량 날라가고요. 그죠? 그다음에 거리가 하나 날라가죠. 여기 1승이 됩니다. 잘 보면 그 공전 속력이라는 것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느려집니다. 요게 이제 뉴턴의 중력 이론이고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도 그 거시적인 범위, 큰 범위 내에서는 이 식이 대충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이게 은하 같은 경우에도 은하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회전 속력이 느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느려지는 정도가 이 뉴턴의 이론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관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바깥쪽도 되게 빨라요. 회전 속력이.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물질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얘를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우주 공간에 퍼져 있어서 중력에 의한 효과가 커서 중심에 있는 천체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퍼져 있는 암흑 물질에 의해서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바깥쪽도 회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물리 이론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고치지 않는 이상 우주에는 이제 암흑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비율이 20몇 %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알고 있는 건 한 5%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질량하고 에너지가 똑같은 거니까 에너지 질량 다 합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5% 정도고요. 암흑 물질이 한 25% 내외, 20몇 %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70% 이상이 암흑 에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가속 팽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력하고 반대 방향이 되는 힘이니까 이제 이거는 뭔지 지금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암흑 물질은 몇 가지 후보군이 있어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뭐 윈프라든지 몇 가지 암흑 물질의 후보군이 있습니다. 중성미자도 암흑 물질 후보군이고요. 그걸 이제 발견하려 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그 연구소를 다 지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을 발견하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희소 박사가 제안한 암흑 물질의 이름이 윈프예요. 위크 인터랙팅 매시브 파티클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적게 하니까 관측이 잘 안 되고 대신 무거운 이런 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하 깊숙이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하 깊숙이 실험 장치를 만들어 놓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에어컨을 틀고 있어야 된대요. 땅 속이 되게 덥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말고 또 다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암흑물질.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를 조금이라도 규명해내면 노벨상을 받을 거고, 암흑물질을 완전히 규명해내면 한 노벨상 한 10개 정도 줘야 된다는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 사람 이름으로 상을 다시 만들든지. 예, 그 정도로 요거는 지금 그 우리 과학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약간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허블 법칙은요, 허블이 여러분 은하를 발견한 거 압니까? 여러분 밤하늘에 있는 별들은 전부 다 우리 은하계 내에 있는 별들입니다. 성운, 성단 다 포함해서요.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천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은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은하에 있는 별 하나는 못 봐요. 워낙 은하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그 전에 이름은 안드로메다 성운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블이 이제 안드로메다 성운을 관측을 해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막 적색 편의가 관측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게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성운이 아니라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은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허블이 그 은하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자 은하를 관측했을 때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의 하나의 큰 증거가 됩니다. 허블 법칙은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적색 편의로 관측이 됩니다. 적색 편의는 이런 거예요. 그 도플러 효과인데 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여러분 구급차 소리 들어보면 다가올 때는 높은 소리가 나죠. 예. 높은 진동수가 큰 소리가 나다가 멀어지면은 낮은 소리가 나죠. 진동수가 낮은 소리가 납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워질 때는 평소보다 진동수가 크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푸른색 계열로 보이고요. 멀어지면은 붉은색 계열로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신호위반을 했는데, 가속을 했는데 자기는 빨간색 신호등이 청색 편의가 돼서 파란색으로 보였다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주장해가지고 그 판사가 어떻게 결판을 내린 줄 압니까? 아니요. 그 정도 청색 편의가 일어나려면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를 계산해서 그 과속이 몇 킬로 이상이면마다 벌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로 벌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는 그 신호위반 안 했다, 대신 과속이다 이래가지고 과속으로 벌금을 때렸다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신호위반으로 처음에 잡혔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청색 편의로 보여서 이제 적색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보였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판사는 그걸 계산해가지고 적색이 파란색 정도로 보이려면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빛의 속도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이렇게 과속으로 딱지를 끊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이제 청색으로 보이고 멀어지면 적색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가까운 별에서 어떤 스펙트럼을 관찰하잖아요. 그럼 별은 대체로 수소나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소나 헬륨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 보일 겁니다. 근데 패턴은 똑같은데 멀리 있는 은하를 보면 전체적으로 파장이 긴 쪽으로, 파장이 길다는 건 진동수가 작다는 거죠.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멀리 있는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면 패턴은 비슷한데 역시 파장이 전체적으로 더 긴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빅뱅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허블 우주 법칙은 이겁니다. 이제 은하의 후퇴 속도가 은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거고요.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 이거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서로가 멀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보통 그렇게 많이 상상하죠. 풍선에다가 점을 꾹꾹꾹 찍고 풍선을 불면 동시다발적으로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어느 점이나 중심으로 봐도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점이 더 빨리 멀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일단 우주의 나이는 이거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그 우주의 팽창 속도가 사실 일정하진 않지만 일정하다 가정하고 이 등속도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은 속력분의 지금 현재의 우주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 속력 대신에 허블 상수 곱하기 이 거리 해가지고 허블 법칙을 집어넣죠. 그러면 허블 상수의 역수가 현재 우주의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137억 년 전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늠이자랑 가면 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류가 탄생한 게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우주에는 한 137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여러분 좀 느낌이 옵니까? 예, 우리는 여러분은 20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냥 우주에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너무 팍팍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적세편이가 하나의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되고 또 하나의 큰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것도 우연히 발견하는데요. 노벨상을 받습니다. 여기 노벨상은 운 좋으면 받는 거예요. 펜지어스랑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처음엔 잡음인 줄 알았다가 이게 결국에는 우주 전체에서 오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빅뱅 이후에 우주가 팽창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일종의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단열 팽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력학 과정 보겠지만 단열 팽창을 하면 전체적으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점점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개개별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워낙 커서 붙어 있지를 못해요, 서로. 근데 온도가 낮으면 점차 결합합니다. 처음에는 쿼크와 쿼크끼리 결합을 하고요. 그럼 이제 핵자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들이 결합해서 원자핵을 이루게 되고요. 그다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 원자가 됩니다. 그 순간이 이 38만 원일 때예요. 우주가 탄생하고. 그래서 한 38만 년 정도 됐을 때 우주 탄생 이후입니다. 우주 탄생하고 38만 년 되면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엄청 차가워지죠. 3000 켈빈 정도로 차가워집니다. 3000 켈빈. 네. 이게 참 차갑다라고 볼 수 있죠. 우주 초창기에 비하면. 이때 이제 전자하고 원자핵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성인 원자가 형성이 돼요. 이게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입자들이 전부 다 전하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플라즈마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전자기파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이 빛 있죠, 빛. 이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끊임없는 진동인데 전하를 띤 입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빛들이. 그런데 원자가 딱 생기는 순간 빛들이 자유로워진 겁니다. 중성인 원자들은 빛의 이동에 이제 영향을 거의 안 주기 때문에 빛이 직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풀려난 거예요, 광자들이. 그래서 우주 전방향을 향해서 무작위적으로 뻗어나기 시작한 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없죠. 어딜 봐도 보입니다. 우주 전 공간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풀려났으니까 전 영역에 걸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봐도 이 빛이 보이게 될 거고요. 우주가 점점 팽창하니까 지금 현재는 우주 평균 기온이 2.7 켈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어디로 봐도 관측이 되면 그게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과정은 빅뱅 이론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서 예측되어지는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관측이 되면서 이제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초로 관측했던 사람은 빅뱅 이론을 몰랐다가
이 신호가 도대체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빅뱅 이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끼워 맞춰서 논문을 낸 거예요. 이게 그 우주 배경 복사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찍은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인공위성으로 다시 세세하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이고요. 보면 조금씩 전체적으로는 뭐 균일한데 또 부분적으로는 불균일하죠.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은하라든지 이런 게 생겨난 겁니다. 완전히 균일했다면 그냥 골고루 퍼져만 있었겠죠. 근데 약간의 불균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질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질량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별이 탄생하고 은하가 탄생하고 그래서 현재의 우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주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죠. 그런 상태. 네. 네, 화장실 가야죠. 네. 우주의 탄생보다 화장실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주론을 대략 이렇게요. 잠시만요. 아 이거 회전 고정이 안 됐네. 회전 고정 좀 시킬게요. 약간 삐뚤어졌다. 삐뚤어질 테야. 잠시만요. 좀 귀찮아. 이게 왜 삐뚤어졌을까? 야 삐뚤어.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자,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외울 게 있습니다. 외울 게 있는데 그 표준 모형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 있느냐랑요, 잠은 왜 오느냐, 요 두 가지로. 야, 이 4교시쯤 되면 이제 일어날 때 안 됐나? 야, 이놈들. 저번에 다큐멘터리 틀어줘도 자더만. 그 옆에 좀 깨워주고 해라. 이거 외워야 되는 건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볼 때 또 한번 봅시다. 옆에 좀 앞뒤 양옆 다 깨워주고요. 자, 이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준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에 대한 내용과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힘입니다. 힘. 제가 뉴턴의 제3법칙 할 때 힘은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힘을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네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이게 크기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고요. 이 강력은 강한 상호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전자기력은 전자기 상호작용. 양력은 약한 상호작용.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한다면 중력은 중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중력은 그냥 중력 상호작용 혹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요 세 개는 통합이 되었어요. 요 세 개는 이미 통합이 되었고 요거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안 될지도 몰라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말년했던 게 요 두 개를 통합시키려고 하던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강력, 양력을 몰랐던 시기고요. 이게 좀 어렵다고요. 요 힘이 센 순서는요, 쉬워요. 전자기력보다 강해서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전자기력에 비해서 약해서 약한 상호작용을 이름을 붙인 거고요. 중력은 안 낀 가주입니다. 한참 작아요. 얘는 거의 뭐 얼라예요. 얘네들에 비해. 근데 가장 약한 중력이 가장 큰 천체들을 움직이죠. 약간 참 오묘합니다.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힘 매개 입자를 주고받으면서 운동량을 전달해가지고 힘을 주고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름이 있는데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글루온입니다. 보통 그 영어로는 끝에 입자 끝에 온을 많이 붙여요. 온, 포톤, 일렉트론, 뭐 뮤온 뭐 이렇게 온을 많이 붙이죠. 이게 글루가 풀이죠. 우리 그 한자에서는 입자의 끝에 자를 붙이죠. 전자, 입자, 양성자. 그래서 이거를 직역하면 풀자가 됩니다. 풀자. 근데 뭐 그렇게 번역하진 않더라고요. 이건 그냥 글루온 그대로. 얼마나 셌으면 매개 입자에 풀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어요. 강력이 제일 센 거예요. 전자기력을
한 거는 광자입니다. 빛을 입자로 봤을 때 입자. 영어로 포톤이죠. 스타크래프트 포톤 캐논 나오죠. 광자 대포입니다. 광자 대포. 그다음에 그게 그거예요. 그다음에 요 두 개는 질량이 없어요. 질량이 0입니다. 그리고 얘는 질량이 있어요. 그리고 중력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질량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 많습니다.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주장이. 근데 질량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힘 매개 입자 중에서 그 양력을 매개하는 W 보선, Z 보선이 유일하게 질량이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힘 매개 입자는 질량이 0인데 이 약한 사고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는 질량이 0이 아니다. 질량이 0이 아니고 질량이 꽤 큽니다.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적용되는 입자의 범위인데요. 일단 전자기력하고 중력은 쉬워요. 뭐 커크, 렙돈 따질 거 없이 질량이 있으면은 중력 작용하고요. 전하를 띄고 있으면 전자기력 작용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적용되는 범위도 무한대예요. 전자기력과 중력은 무한히 멀리까지 작용합니다. 근데 강력하고 양력,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은 이제 묶어서 핵력이라고 하는데 일단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핵 안에 정도 아니면은 힘이 0이 됩니다.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은. 적용되는 범위가 이것 좀 기억을 하세요. 요거. 이 강력은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들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은 렙톤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강력은 렙톤에는 작용하지 않고 쿼크에 작용하거나, 그러니까 쿼크와 쿼크를 묶는 힘이거나 아니면 쿼크로 이루어진 양성자, 중성자 있죠. 양성자, 중성자를 묶어 놓는 힘이 강력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끼리 얼마나 청력이 강하겠어요. 전기적 청력이. 근데 그걸 이겨내고 묶어 놓는 게 강한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력은요, 이 쿼크, 렙톤하고 관계없이 뭐 다 작용한다는데 양력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 힘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외우면 되더라고요. 베타 상호작용과 관계있다. 이 정도 그냥 외우십시오. 베타 상호작용과 베타 상호작용이란다. 베타 붕괴, 베타 변환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베타 붕괴 이렇게 되어 있죠. 베타 붕괴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붕괴와 베타 플러스 붕괴가 있는데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마이너스인 전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베타 붕괴라고 합니다. 반면에 베타 플러스 붕괴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반대 입자라고 불리는 양전자, 전자하고 모든 성질이 같은데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양성자가 나오는 붕괴로 역베타 붕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과정이냐 하면 원자핵 있죠. 원자핵. 양성자 여러 개와 중성자 여러 개가 들어있는 원자핵 안에 있는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로 바뀌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독립적인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원자핵에 있는 여러 개의 중성자 중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하량이 0이잖아요.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 2죠. 전자의 전하량과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전하량이 마이너스 2인 녀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전자라고 불리는 녀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 끝에는 중성미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바가 붙은 거는 사실 이때는 반대 중성미자의 반대 입자. 여기는 중성미자가 나온다고 보는데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그냥 중성미자가 나온다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량을 보면 얘가 전하량이 0이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니까 전하량이 보존되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약한 상호작용이 관여를 한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데요. 누가 물어보던데요. 선생님 이거 12개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고 요 4개만 좀 외우세요. 요 4개만. 왜냐하면 우주는 대부분 요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가로는 전하량이 다 똑같습니다.
위코크, 맵시코크, 꼭대기 코크는 전부 다 양전합니다. 3분의 2이고요. 그다음 아래 코크, 야르탄 코크, 바닥 코크는 마이너스 전압입니다. 음전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 렙톤 있죠. 렙톤에 가서 요거는 전자랑 전하량이 똑같고요. 중성미자들은 전하량이 0입니다. 중성미자는 이름에 그 특징이 다 들어있습니다. 중성이고요. 전하량이 0이고 미는 미약하다 할 때 미입니다.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질량이 매우 작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게 업코크하고 다운코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하량 기억을 하고요. 대충 여러분 보면 약간 긍정적인 의미, 약간 그런 게 플러스예요. 위아래 중에는 위가 좀 긍정적인 의미죠. 맵시 야르타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던데 영어로 하면 참 스트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더 긍정적이에요? 참이 좀 더 긍정적이죠. 탑 바텀입니다. 탑이 좀 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가 플러스 양전화예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음전하고요. 그다음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보통 양성자를 P, 중성자를 N으로 나타내는데요. 양성자는 업, 다운 코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성자는 업, 다운 코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1이 됩니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0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아까 배웠던 베타 분계로 가보면 자 보세요. 중성자가 업, 다운이죠. 양성자가 업, 다운이죠. 그래서 요 베타 분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 다운 코크 하나가 업 코크로 바뀌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전하량을 띤 전자를 내어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럼 다운 코크 안에 업 코크하고 전자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하고 질량은 똑같기 때문에 없던 입자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적으로 줄어들었겠죠. 줄어든 에너지만큼 입자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를 볼게요. 요 문제 가져온 이유가 대폭발 우주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안에 있는 문장 자체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대폭발 우주론에 의하면 과거 어느 시점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생성되었고 우주는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여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단열 팽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주 초기에 쿼크들 사이에 글루온이 매개하는 힘이 작용하여 그럼 이 힘이 뭐겠습니까? 예, 강한 상호작용이겠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고 이후 이들이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됩니다. 여기 헬륨 원자가 아닙니다. 헬륨 원자 핵입니다. 핵이 생성되었고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 정도로 내려갔을 때 이게 38만 년 지났을 때겠죠. 이때 원자핵이 전자기력에 의해서 결합하여 전자하고 원자핵이요. 이제 중성이 원자가 생성되었고 이때 갇혀있던 광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겠죠. 그게 우주 배경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보면 우주 배경 복사는 가해의 증거이다. 맞죠?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와 그다음 적세편이가 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의 전하량은 0이다. 쿼크의 전하량은 0인 게 없죠. 플러스 3분의 2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그죠? 답은 2번이고요. 일단 다는 강한 상호작용 맞죠? 라가 뭡니까? 중성자는 업, 다운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종류의 쿼크는 아니죠. 종류로 치면 두 종류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 쿼크와 다운 쿼크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말을 매개하는 입자,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광자이다. 맞죠? 그래서 요 단원의 문제는 이제 외울 건 외워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단원 여러분 그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제가 또 완전 바뀌죠. 전자기장에 대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4단원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